안녕하십니까, 장펑의 시선입니다. 12월 8일 베이징 중난해의 붉은 담장 안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들이 모여 정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이것은 매년 연말에 치러지는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와도 같습니다. 올해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내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화통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전 인터넷의 경제학자들과 각종 인플루언서들은 돋보기를 들고 단어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이라느니 국제 무역 투쟁이라느니 하면서 내년의 지갑 사정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에 구제책이 있을지를 분석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시사 정치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특히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블랙박스의 작동 원리에 익숙한 오랜 친구들이라면 첫눈에 확인하는 것은 결코 더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해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빠졌는지를 봅니다. 문외한은 겉보기에 화려한 소란을 보지만 전문가는 그 이면의 문을 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일은 제쳐두고 아주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지난 12년 기록, 즉 2012년 시진핑이 갓 집권하던 시절부터 올해 12월 정치국 회의 보도문까지를 한 장 한 장 전부 찾아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고 대조해본 것입니다. 그 결과 달력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조하고 지루해 보이는 관료적 문서들을 통해 지금 중난해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거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이며 생사가 걸린 투쟁의 기록이자 일존이라 불리던 신화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중계입니다. 먼저 이 시간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회의는 철저한 규칙과 의전을 중시합니다. 언제 열리는지, 무엇을 논의하는지, 누가 참석하는지는 모두 고도의 정치적 신호입니다. 저는 이 12년의 달력을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신다면 그 안에 담긴 깊은 내막을 단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이 6년은 시진핑이 갓 집권하여 각 지역의 제후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장점인 파벌과 치열하게 싸우며 호랑이와 파리를 때려잡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12월의 공산당 회의는 매우 규칙적인 분리 진행 방식을 따랐습니다. 2012년을 보십시오. 시진핑이 총서기가 된 첫 해 연말인 12월 4일에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는 오직 파랑 규정과 2013년 경제 업무만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기기 직전인 12월 31일이 되어서야 왕치산이 이끄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별도로 청취했습니다. 당시 왕치산은 소방수 역할을 맡았고 반부패는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 과제였기에 따로 상을 차려야 했던 것입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일에는 경제를 논하고 월말인 30일에야 기율위 업무를 논의했습니다. 이 시기는 시진핑이 국무원 리커창 총리로부터 경제 권력을 뺏어오기 위해 전면 심화 개혁 영도 소조를 만들던 권력 투쟁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2014년은 더욱 전형적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그해 12월 5일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를 논했지만 그 회의에는 저우융캉의 심각한 기율 위반 사건 심사 보고라는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거대한 호랑이를 쓰러뜨렸지만 정작 정식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연도별 보고는 월말인 12월 29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19차 당대회 이전, 즉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그의 권력 운용은 층위가 나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당무는 당무대로, 반부패는 반부패대로 하나하나 따로 챙겨야 했고 정치국 내의 다른 세력들과 상의하며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018년이라는 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2018년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앤 해이자 시진핑이 철저하게 일존으로 등극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원년이 된 해입니다. 바로 이 해부터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장장 7년 동안 12월 상순의 정치국 회의는 마치 시진핑식 콤보 메뉴처럼 변했습니다. 전반전에는 경제를 논하고 후반전에는 기율위 보고를 듣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 회의 날짜를 확정하는 패턴이 천둥번개가 쳐도 바뀌지 않는 철칙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권의 독점을 상징합니다. 돈주머니와 칼자루를 모두 한 손에 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는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했고 효율은 극도로 높았으며 감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7년은 시진핑 권력의 정점이자 중국 관료 사회가 가장 숨막히던 시기였습니다. 칼자루를 쥔 자가 돈까지 쥐고 흔드니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부패라는 명분은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고, 경제회의와 기율 보고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경제 관료들에게도 언제든 칼날이 겨누어질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을 앞둔 2024년 12월 8일의 통고문을 보십시오. 지난 7년 동안 맛있게 먹어왔던 그 콤보 메뉴가 상해버렸습니다. 반쪽만 남은 것입니다. 1. 영자가 넘는 장문의 보도문은 오로지 경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듣는 항목이 완전히 사라졌고, 반부패 업무를 연구하고 배치한다는 말도 없으며, 심지어 매년 1월이면 어김없이 열리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변호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 2017년 이전의 옛 규칙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아마도 월말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기율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것은 전통으로의 회귀라고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 되돌아가는 길이란 없습니다. 만약 7년 동안이나 말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이는 고효율의 중앙집권적 대우를 누리던 독재자가 갑자기 10년 전에 단계별 논의 방식으로 후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통 회귀가 아니라 권력의 퇴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때 정밀하게 작동하며 지시하는 곳마다 타격을 가하던 시진핑의 통치기계가 고장을 일으켰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의제를 장악하는 능력이 붕괴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정국이 10년 전과 비교나 될 법합니까? 10년 전 시진핑은 왕치산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장점인 파벌을 추격하며 베어넘기던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유샤가 원로파벌과 연합하여 시진핑의 군사 지휘권을 발가 벗겨버렸습니다. 지금은 시진핑의 친위 세력인 시가군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쫓기며 칼을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회의 의제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은 결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야 할 책임자가 이미 신변에 문제가 생겼거나 보고서 자체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기율위의 보고가 공기처럼 증발해버렸는가? 왜 하필이면 올해인가? 관례대로라면 매년 이맘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즉 지금의 리씨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정치국 회의에 서서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호랑이를 잡았고 얼마나 많은 파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누구를 손볼 것인지를 총서기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진핑이 가장 즐기는 순간입니다. 전 당의 고위 관료들에게 내 칼은 여전히 날카로우니 너희들은 모두 내 말에 복종하라고 무언의 시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핵심적인 행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단 하나입니다. 칼을 쥔 자가 사라졌거나 칼을 휘두를 명분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 칼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고서는 어디로 갔으며 보고를 해야 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행정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관료 조직은 윗선의 의중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가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집단입니다.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보고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정치국 내부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보고서를 낭독해야 할 입, 바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씨가 침묵을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년 사이 중난해의 바람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방송들에서도 수차례 분석했듯이 장유샤 부주석과 원로 파벌이 연합하여 국면을 주도한 이래 군대 내부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여 계급장을 달아주었던 상장들은 지금 친청 감옥에 모여 마작판을 벌이고 있을 지경입니다. 시진핑의 군대 내 인맥은 그야말로 뿌리째 뽑혔습니다. 하지만 이 숙청의 불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복 입은 군인들을 태워버린 불길은 이제 양복 입은 문관 시스템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리씨입니다. 리씨가 누구입니까? 그는 시진핑의 철저한 복심이자 산시, 간수닝샤를 잇는 이른바 산간닝 파벌의 대표 주자입니다. 시진핑 친위 세력인 시가군 내에서도 문관 시스템을 통제하는 행동대장 격인 인물입니다. 지난 20차 당대회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진핑이 공청단파를 숙청하고 후춘화 같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무대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휘둘렀던 그 무자비한 칼자루가 바로 리 씨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일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사구팽이라 했던가요? 아니, 지금의 상황은 사냥감이 사냥개를 물어뜯는 형국입니다. 장유샤와 원로 파벌이 국면을 장악한 이상 그들의 다음 목표가 누가 될지는 자명합니다. 과거 자신들의 목을 겨누었던 그 칼, 바로 기율위와 리 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현재 베이징 정가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리 씨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1인자 마식루이가 큰 문제에 봉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식루이는 신장 지역의 대화재 사건, 책임론이든 부패 혐의든 이미 불길에 휩싸여 초토화된 상태이고 반부패의 총지휘관이어야 할 리 씨마저 이제는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어 누군가의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리 씨가 지금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반성문을 쓰고 있거나 혹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내부가 지난 20년의 행적을 역조사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감히 정치국 회의 단상에 올라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당 중앙을 대표하여 반부패의 깃발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대담하지만 합리적인 가설 하나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12월 8일 회의 직전 리 씨가 준비했던 보고서에는 시진핑의 마지막 반격을 위한 살생부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세에 몰린 시진핑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장유샤 계열의 군부 인사들이나 자신에게 반기를 든 원로들의 측근을 부패 혐의로 엮어치려는 계획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지난 10년간 위기 때마다 써먹었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살생부가 회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혹은 리 씨가 입을 떼기도 전에 진짜 힘을 가진 세력, 즉 총구를 쥔 군부에 의해 제지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보고서는 통과될 수 없다. 이 한마디가 내려지는 순간 회의 의제에서 기율위 보고는 삭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통고문에 뚫린 이 거대한 구멍, 즉 보고 없음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진핑이 관료사회를 통제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해제되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어디든 타격하던 반부패 투쟁은 이제 끝났다. 이제 반부패는 중난해에서 누구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반부패를 외치며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 끝은 정적이 아니라 시진핑 자신의 측근들을 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홍콩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조직 보스의 금메달리스트 행동대장이 갑자기 회의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칼자루 쥔 강형님은 어디 갔소? 라고 묻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깨닫습니다. 보스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율위의 실종은 단순한 의제 누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진핑 통치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붕괴, 즉 경성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곧이어 발표될 문서상의 변화, 즉 내상으로 이어집니다. 시진핑의 체면과 권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내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 단락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율위라는 칼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웠을까요? 바로 총입니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역시 집권 내내 이 말을 신봉하며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믿었던 총구가 지금은 그를 겨누고 있습니다. 12월 8일 회의의 이면에는 장유샤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군대 내부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복기해야 합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부터 국방부장 리상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장군들을 줄줄이 숙청했습니다. 명분은 부패였지만 실상은 군대에 대한 완벽한 충성심 확보와 편집증적인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차별적인 숙청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군부 내의 원로들과 실세들은 깨달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일 수도 있다. 바로 이 공포가 그들을 뭉치게 만들었고 그 중심에 장유샤가 있었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과 같은 태자당 출신이자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자신의 아버지 장뎨신의 인연으로 맺어진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신뢰했던 군부의 맏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칼끝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장유샤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대신 반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군내의 막강한 인맥과 원로 파벌의 지원을 얻고 시진핑의 군사 지휘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지금 베이징의 군사 통제권은 사실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중난의 상황을 묘사하자면
시진핑은 옥좌에 앉아 있지만 그의 명령은 중난의 담장을 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10년 전 시진핑은 왕치산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장점인 파벌을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장유샤와 원로 파벌이 연합하여 시진핑의 수족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최측근들이 친청 감옥에서 마작판을 벌이고 있다는 농담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가군의 몰락을 상징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제 군대는 더 이상 시진핑의 사병이 아닙니다. 군대는 이제 당의 원로들과 집단 지도 체제를 수호하는 혹은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권력 기구가 되었습니다. 리 씨의 실종과 기율위 보고의 삭제는 바로 이러한 권력 이동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군부가 더 이상의 숙청은 없다 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시진핑이 휘두르던 반부패라는 전가의 보도가 군부의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이제 시진핑에게 남은 것은 총석이라는 화려한 직함뿐입니다. 실질적인 무력을 잃은 독재자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총을 잃은 독재자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기율위의 실종이 눈에 보이는 외상이라면 통고문 속에 숨겨진 글자의 변화들은 시진핑의 권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내상입니다. 저는 돋보기를 들고 다시 한번 지난 몇 년간의 통고문을 샅샅이 대조해 보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비교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아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치국 회의 통고문은 온통 시진핑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기율 감찰 기관의 최우선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통고문에 명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전 당이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고 두 개의 수호를 결연히 해내도록 추동해야 한다. 이 두 문장은 지난 몇 년간 중국 관료 사회를 옥죄는 주문이자 시진핑 개인 숭배를 지탱하는 주춧돌이었습니다. 시진핑을 핵심으로 확립하고 시진핑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확립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으면 충성심을 의심받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2024년 12월의 통고문을 다시 한번 뒤져보십시오. 저는 눈이 빠지도록 찾아보았지만 그 두 개의 확립이라는 8글자는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자의 통고문 전체에서 남은 것은 그저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한다는 건조한 문구와 시진핑 법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는 의례적인 수사뿐입니다. 중국 공산당처럼 문자에 목숨을 거는 체제에서 핵심 슬로건의 삭제는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만세를 외쳐야 할 타이밍에 침묵한다는 것은 곧 반역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개의 확립이라는 호신부마저 떼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존이라는 뜨거운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당이 시시각각 우러러보며 숭배해야 했던 핵심이 이제는 그저 평범한 원의 중심, 아니 어쩌면 중심점조차 유지하기 힘든 위태로운 위치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율위 보고가 사라진 자리에 뜬금없이 중국 공산당 지도, 전면 의법치국 업무조례라는 것이 끼어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법치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서구식 법치 국가가 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법치는 문장 부호 하나까지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진핑을 옥죄기 위한 새로운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기율 대신 등장한 이 법치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시진핑의 통치 방식은 철저한 인치, 즉 사람에 의한 다스림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국법이 아니라 공산당의 가법인 기율위였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으면 이유도 절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율위가 출동해 쌍규를 들이밀면 그만이었고 그 후 사법 처리 과정은 단지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리시라는 가법의 집행자가 무력화되고 시가군이 숙청당하는 지금 장유샤와 원로들은 법치라는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민을 위한 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진핑에게 규칙을 강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그들은 당의 입법, 집법, 사법 지도라는 절차를 통해 권력을 개인의 손에서 집단 혹은 그들이 장악한 당 중앙의 시스템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어이, 시총석이 이제부터는 기분 내키는 대로 리시를 시켜서 사람을 잡아들이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조례대로, 절차대로 합시다 라는 통보입니다. 반부패 대신 법치를 내세운 것은 사실상 제도의 우리를 만들어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부릴 수 있는 권력의 횡포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단수적인 정치적 수입니다.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듣기에도 좋습니다.
시진핑으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법치에 반대하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입니다. 이 장면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직후를 연상케 합니다. 마오쩌둥이라는 미치광이 독재자에게 학을 떼고 두려움에 떨었던 원로 간부들이 필사적으로 외쳤던 것이 바로 법치와 집단지도 체제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내의 안전감이었습니다. 다시는 한 명의 독재자에 의해 자신들이 개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난해에 감돌고 있는 분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는 시진핑 같은 독재자가 마음대로 칼춤을 추게 놔두지 않겠다. 장유샤를 필두로 한 군부와 원로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당내 조례라는 밧줄로 시진핑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이제 통고문에서 사라진 두 개의 확립과 새로 등장한 법치 조례를 연결해보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시진핑은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법과 절차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권한이 대폭 축소된 관리자로 전락했습니다. 12월 8일의 회의는 시진핑에게 씌워져 있던 핵심의 왕관을 벗기고 그 자리에 절차라는 족쇄를 채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진핑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타격은 정치적 음모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경제적 재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치는 마쿠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제는 숫자로 그리고 인민들의 삶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이 속옷까지 다 털린 꼴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처참하게 망가진 경제라는 폭탄은 여전히 누군가가 안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이 경제적 파탄이야말로 그의 권력이 붕괴하게 된 결정적인 촉매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통고문에는 경제와 관련하여 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단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시진핑이 왜 이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